얘들아, 아빠가 통닭 사왔다. 작은아버지 오셨어요. 경철아, 넌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방에 들어가서 이불 깔고 잘 준비해. 작은엄마 저 잠 안 오는데요.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 저는 줄임배를 잡고 방 안에서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의 행복한 일이 떠올랐어요. 준영아, 여기 다리 먹어. 껍데기가 너무 바삭해서 맛있어요. 근데 경철이 형은 왜 안 나와요? 걔는 내일 학교 가야지. 저는 그날도 줄임배를 잡고 방 안에서 돌아가신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서러웠고 특히 작은엄마의 차별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느 때와 같이 자기들끼리 통닭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너무 부모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계속되는 차별의 어린 시절, 작은 집에서 쓰던 제 베개는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경철입니다. 지금은 47세이고 제법 잘 나가는 기업의 대표지만 제 인생의 시작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3살,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아직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부모님을 잃고 작은 집에 얹혀 살던 그 시절, 그 아픈 기억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지금의 대표가 되었는지, 그리고 저를 괄시하던 작은 집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희 얘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경철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집은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이름난 한의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문화센터에서 전통 자수와 다도를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넉넉한 형편 덕에 저는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를 우리 경철이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저의 손을 꼭 잡고 너는 우리 부부가 하늘에 빌어서 얻은 보물이야 라고 하셨죠. 저녁 식탁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가족 사진 속 제 얼굴에는 항상 밝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은 제가 어떤 장난을 쳐도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눈을 맞추고 이유를 묻고 함께 답을 찾으셨죠. 주말이면 세 식구가 손을 잡고 공원으로 나가던 그 시간이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시간이 한순간에 끊겨버렸습니다. 그날은 겨울방학이 시작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새 학기 준비로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시더군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자꾸만 창밖을 내다보다가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박경철 군 집이죠?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졌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작은아버지 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작은아빠, 엄마, 아빠가 사고 나셨어요. 병원에 같이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두 분,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부모님은 다시는 제 이름을 불러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어머니 손을 붙잡았지만 그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구나 라는 공포가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환자들, 어머니의 제자들, 이웃들, 그들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제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작은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경철아, 괜찮아. 너는 우리 가족이야. 내 부모님 목까지 우리가 꼭 지켜줄게. 그 말에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작은 집이라도 가족이니까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어머니도 저를 친자식처럼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제 방도 따로 정리해 주시며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작은엄마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저를 보는 눈빛에 온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뭔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제 탓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긴 집과 예금, 보험금 등 제법 많은 금액이었죠. 작은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경철이는 아직 어려. 우리가 대신 관리해 줄게. 성인이 되면 다 돌려줄 거야. 걱정 마라. 그 순간 저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즈음부터 작은어머니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 경철아. 너는 방 청소 좀 제때 해. 요즘 왜 이렇게 산만해졌니? 밥 먹었으면 그릇은 좀 치우고. 언제까지 애 취급받을 거야? 그 전에는 하지 않던 잔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집안일도 하나둘 제 몫이 되어갔습니다. 차가워진 말투와 시선. 그건 제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선을 넘는 언행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작은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뒤바뀌게 될지, 그리고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의 유산이 결국 얼마나 잔인하게 이용당할지를 말이죠. 유산이 거의 다 넘어가고 나서부터 작은어머니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말투는 싸늘해졌고 눈빛에서는 피로감과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눈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과일이 잔뜩 들어왔습니다. 사과, 배, 귤이 가득 담긴 상자를 보고 저는 속으로 오늘은 오랜만에 나도 하나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작은어머니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와 자기 자식 둘만 거실에 앉혀놓고 과일을 깎아주며 웃고 있더군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배를 움켜쥐고 잠들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도 찬밥 한 공기 겨우 먹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작은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문 열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시장표 통닭 냄새였어요. 얼마나 반가운 냄새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작은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경철이는 피곤하지. 그냥 들어가서 좀 자라. 그러고는 저를 제 방으로 밀듯이 들여보내더군요. 문이 닫히고 얼마 안 있어 안방 쪽에서 조심스럽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들아, 조용히 들어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치킨 뜯는 소리, 그리고 작은 사촌 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리 하나 더 줘.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껍질이 바삭해. 엄마, 근데 경철이 형은 안 먹어? 경철이 형은 배 아프대. 천천히 먹어.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고개를 무릎에 묻고 울고 말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배는 계속 꼬르륵거렸습니다. 통닭 냄새는 더 진하게 풍겼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오시더니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제 방 문을 벌컥 열고 말했습니다. 너 이제 고등학교 갈 생각하지 마라. 우리도 자식 키우기 빠듯하다. 이젠 내가 좀 철 좀 들어야 할 때야.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몰래 울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14살. 가출이라는 단어조차 낯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저는 낡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부모님 사진, 그리고 책 한 권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거리 위에서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서울역 근처를 떠돌며 며칠을 굶은 끝에 옷은 다 떨어지고 얼굴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눈이 쌓인 거리, 구두 닦기 아저씨 옆에 앉아 구걸 비슷하게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얘야, 잘 곳 없니? 밥은 먹었고? 그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죠. 우리 식당으로 가자. 일단 따뜻하게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그 사람의 이름은 왕 사장님, 본명은 왕춘혜 씨였습니다. 당시 43, 서울에서 손꼽히는 화교 중식당 동아루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자신의 가게로 데려갔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짜장 하나, 탕수육 반 접시. 빨리. 이 아이 배 많이 고픈가 봐. 잠시 후 제 앞에 놓인 짜장면 한 그릇과 바삭한 탕수육. 저는 말없이 정말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왕 사장님은 그런 저를 지켜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고픈 애는 죄 없는 거야. 자, 이 집에서 일하면서 같이 살자. 숙식 제공이고 학교는 천천히 생각해도 돼. 그렇게 저는 동아로에 눌러 살게 됐고 짜장면 그릇을 씻는 것부터 시작해 채소 손질, 테이블 치우기, 나중에는 볶음밥과 짬뽕 육수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있었고 누울 공간이 있었으니까요. 왕 사장님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경철아, 넌 눈빛이 살아있어. 이 일 오래 해봐라. 너 분명 큰 사람 된다. 그 말이 제 평생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달과 주방을 거쳐 20대 초반이 되던 해에 정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주방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살아남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었습니다. 언젠가 내 식당을 낼 거라고. 언젠가 저 사람들 앞에 더 이상 불쌍한 조카 박경철이 아닌 내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서겠다고 말이죠. 왕 사장님 밑에서 일한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주방의 모든 걸 배웠고 어느덧 제 손맛에 단골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짜장면 하나, 탕수육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손님 하나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잘 안 오는 양복 입은 중년 남성 두 분이 식당에 들어왔는데 한 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탕수육 이게 뭐야? 소스가 너무 묽잖아. 순간 주방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따라 소스를 담당한 선배가 급하게 준비하다가 전분을 덜 넣은 겁니다. 저는 바로 뛰어나가 죄송하다며 인사드리고 다시 제대로 된 탕수육을 내왔습니다. 그 중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젊은 친구가 책임질 줄 아는 건 보기 좋네. 다음엔 네가 만든 짜장도 먹으러 올게. 그리고 진짜로 일주일 뒤 그분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 유명 식자재 유통회사 대표였습니다. 그 인연으로 저는 식재료를 싸게 구입할 수 있었고 나중에 독립할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독립을 결심한 건 25이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왕 사장님의 도움, 그리고 식자재 대표님의 보증으로 을지로 뒷골목에 조그만 중식당을 열게 됐습니다. 이름은 팔설로, 팔방에서 선한 기운이 모인다는 뜻으로 지었죠. 오픈 첫날 문을 열자마자 가게 안은 텅 비었습니다. 의자 위에 앉아 주방에서 묵묵히 재료만 썰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7시가 넘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짜장 하나 되나요? 그 손님이 바로 제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짜장을 다 비우고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조미료 맛이 안 나네요. 진짜네요. 다시 올게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고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로 줄이 생겼습니다. 1년쯤 지나자 근처 공무원 청사 식당이 임시 폐쇄되면서 제 가게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 만에 두 번째 가게를, 또 2년 후 세 번째 가게를 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 교만해질 법도 했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이면 시장에 가서 직접 재료를 고르고 직원들보다 먼저 나와 육수를 끓였습니다. 주방장들 사이에서 미친 성실함으로 통했죠. 어느 날 TV 맛집 프로그램에서 저희 가게를 다뤘습니다. 짜장면 하나로 유명해진 집이라고요. 방송 후 며칠 만에 줄이 50m는 좋게 넘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브랜드를 프랜차이즈화하자.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위생 문제, 맛 표준화, 직원 교육 그 과정에서 새로 연 가맹점 하나가 불에 타버린 일도 있었고 가맹주와 소송까지 간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직접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10년 만에 전국에 50개 매장을 거느린 CEO가 되었습니다. 직원만 200명,
연매출은 수백억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늘 하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의 말투, 경철이는 피곤하지. 방에 가서 좀 자라. 그 치킨 냄새, 그리고 어두운 방에서 울던 소년. 나는 이제 그 소년을 꺼내어 당당하게 그 앞에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곧 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고요. 전 말합니다. 부모님이라고.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셔도 저녁이면 꼭 제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경철아, 내 이름처럼 바르고 곱게 자라렴. 바르게 자란 사람이 결국 멀리 간단다. 어머니는요, 제 도시락을 손수 싸주시며 밥 위에 꼭 깨 한 줌, 김 한 장, 그리고 사랑을 담으셨어요. 그 도시락을 까먹을 때마다 저는 누구보다 든든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보호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남의 집살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작은 집에서의 기억은 말로 다 못합니다. 치킨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지던 그 밤, 혼자 방에 갇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배가 고파도 눈치를 봐야 했고 사촌 동생들한텐 장난감을 수도 없이 사주면서도 제 손엔 다 쓰다만 연필 한 자루만 쥐어졌습니다. 그런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가슴에 녹슬지 않는 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직영점을 시찰 중이었습니다. 3호점 팔설루 서초점에 들러 주방 동선이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직원들과 신메뉴 회의를 막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죠. 매장홀을 지나며 잠시 손님들을 훑어보던 제 시선이 한 테이블에서 멈췄습니다. 거기 작은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날선 눈매, 잘 차려입은 옷, 하지만 예전처럼 당당한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옆엔 작은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초라해 보였고 머리는 듬성듬성 빠져 있었습니다. 제 다리는 잠시 굳어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장면이 현실이라는 걸 확인하듯 다시 한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메뉴판을 보며 중얼대고 있었고 이내 종업원에게 말했습니다. 짜장 2개에 탕수육 반만 해줘요. 그리고 물 좀 빨리 줘요. 요즘 서비스 왜 이래? 예전 그 말투, 그 눈빛,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하는 그녀를 보며 제 속엔 오래 묻어뒀던 감정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작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메뉴판에 있는 사장 사진 좀 봐. 이거 경철이랑 좀 닮았네, 그치? 그제서야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걔가 이렇게 됐을 리가 없잖아. 저는 천천히 주방 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매장 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앞에 섰죠. 짜장면 드시러 오셨어요?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두 사람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젓가락을 손에서 떨어뜨렸고 작은 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사값을 계산해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예전엔 많은 걸 받았으니까요. 그러고는 그들 앞에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때로 침묵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아직 다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들춰야 할 차례입니다. 유산을 어떻게 넘겼고 무엇을 숨겼는지 이제는 제가 묻고 그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저는 고모를 통해 부모님 유산 상당액이 작은아버지 부부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들은 몇 년을 호의호식하며 살았고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할 때였죠. 아니, 그렇게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아버지 부부를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십니까?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지난번에 너무 잠깐 뵈서 다시 초대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매번 찾아가서 인사드려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 환한 미소에 두 사람은 처음엔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경철아, 너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아휴, 너무 잘 돼서 보기 좋다. 우리가 너 어릴 때 좀 도와줬지만 결국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덕분에요. 제가 어릴 때 잠시 신세를 졌잖아요. 그때 너무 감사했죠. 지금도 그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경계심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혜택을 얻고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사실은 말이다. 경철아, 우리가 한동안 좀 힘들었어.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좀 크게 봤거든. 지금은 남은 자금 조금 가지고 뭐라도 다시 해볼까 고민 중인데 말이지. 저는 기다렸다는 듯 제안을 던졌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걷고 도와드려야죠. 그럼 제안 하나 드릴까요? 중식당 하나 직접 운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상호도 정해드리고 매장 자리도 보고 필요한 건 다 도와드릴게요. 운영 노하우부터 초도 물류까지 제가 다 챙기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가게에서 인건비나 이런 거 다 빼고 한 달에 순수익으로 4천만 원씩 벌어가고 있어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투자 가능 자금은 얼마나 되세요? 작은 아버지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 4억 정도는 있어? 그게 전부긴 하지만 충분합니다. 그럼 여기에 2억 정도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상권 중에 딱 좋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봐둔 곳이에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두 분이 직접 운영하신다면 정말 잘 될 겁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경철아? 당연하죠. 제 가족이 운영하는 매장이라면 제가 더 신경 써서 챙길 거예요. 제가 가족을 도와줘야지.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꼭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머리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혼자 서울에 가서 음식 배운 것도 사실 두 분께서 반대하실까봐 몰래 나간 거였어요. 워낙 두 분이 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음식을 배운다고 하면 안 보내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땐 철이 없었죠. 죄송했어요. 그 말에 작은 어머니는 안도하며 울컥하는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 둘은 진짜 네 걱정 많이 했었어. 너 잘 키워보려고 우리도 고심을 많이 했었단다. 항상 감사해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제가 일원 하나 안 받고 최대한 지원해 드릴게요.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두 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둘은 감동을 했는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집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털고 사업자 대출까지 받아 제가 추천한 자리에서 박간의 중화반점을 열었습니다. 유학 후에도 별 볼 일 없이 살던 사촌 동생들까지 중국집에서 다 일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마케팅팀을 붙여 홍보도 하고 방송에도 한번 나갈 수 있게 지원도 해줬습니다. 장사는 꽤 잘 됐습니다. 동네에서도 요즘 뜨는 중국집이라며 입소문이 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지원을 줄였습니다. 메뉴 컨설팅도 중단했고 광고 지원도 끊었습니다. 재료 납품 루트도 바꿨죠.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자연스러운 경영 변경이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운영은 점점 어려워졌고 급기야 몇 개월 만에 폐업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 사무실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경철아, 우리 이제 어떡하냐? 너 믿고 전 재산 넣었는데 어떻게 좀 해봐. 네가 잘 되게 해준다며. 요즘 지원이 영 시원찮은 것 같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저도 처음엔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눈빛을 반짝이며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고모에게 두 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돌아가신 제 부모님 유산 얘기도요. 두 분이 제 유산을 그냥 완전히 전부 다 가져가셨다고요. 그 돈으로 애들 유학 보내고 건물도 사시고 떵떵거리며 잘 사셨잖아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작은 어머니, 근데 그 어린애한테 왜 그렇게 밥도 잘 안 주셨어요? 정말 여쭤보고 싶었어요.
유산도 다 가져가셔서 돈도 많으셨잖아요. 왜 그러신 거였어요? 전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작은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온 통닭 냄새 나는 그날 밤, 작은 어머니는 내가 거실로 나오자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시고 문을 닫으셨죠. 사촌 동생들 웃는 소리 들으면서 울던 그날의 제 모습이요. 경철아, 오해겠지. 내가 어떻게 그랬겠어? 내가 널 얼마나 챙겼는데. 원래 가해자들은 잘 기억을 못하는 법입니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작은어머니는 더 변명하려 입을 열었다. 단념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죄하세요. 유산을 훔친 것보다 더 큰 죄는 가족을 가장한 배신이었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떨어진 매출은 열심히 고민하시고 레시피 신경 쓰시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탕수육은 그쪽 가족끼리 드셨던 통닭처럼 잘 튀기시면 바삭해서 다시 손님들도 찾을 겁니다. 레시피 모르시면 시장 통닭집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 더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그만 들어가 보세요. 그날 저는 더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던 자존심을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복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다 돌려놨어요. 이제 조금 마음이 풀리네요. 그 후 작은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기의 희망으로 시작했던 중화반점은 문을 닫았고 빚만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는 시골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그들 부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저에게 사기당했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업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조건으로 유도했다느니, 믿고 맡겼더니 뒤통수를 맞았다느니 결국 그들에겐 반성도 사죄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로지 원망뿐이었죠. 역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도 매년 수익의 10%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수억 원이 넘고 전국의 고아원들과 보호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 몇몇은 개인적으로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처럼 외롭고 서러운 아이가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죠. 어쩌면 그 아이들 안에 예전에 박경철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셨고 어머니는 저를 안고 계셨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던 제 모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마당에 나와 차 한 잔을 우려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우려주시던 그 향, 그 맛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차를 마시며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봐 주신 부모님, 이제서야 정말 인사를 드립니다.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감정의 골을 지워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정리였고 복수가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그 작은 응원이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